오늘은 멀티플 스트래티직 트랙스를 활용한 프로덕트 스트래티지라는 글을 같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거의 약자로 머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글을 쓴 저자는 타마르 길라드라는 분이고요. 과거에 구글의 지메일 프로덕트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경험을 한 분이고, 지금은 이제 프로덕트 코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에비던스 가이드라는 책을 제가 리뷰를 할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책과 관련해서 내용을 찾다 보니까 자료를 발견하게 됐고, 프로덕트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들, 접근을 보여주는 자료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타마르 길라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과 구글 같은 이러한 프로덕트들이 비저너리한 파운더들이 완벽한 전략과 그리고 그에 대한 완벽한 실행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덕트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접근하는 방법들이 비전, 전략, 제품 순으로 이어진 플랜 앤 익스큐트라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짜여진 비전과 전략이 있으면 그 뒤에는 이제 실행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보다 여러 가지의 시도들을 동시에 해서 리스크를 낮추고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지금의 위대한 프로덕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잘 짜여진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서 그걸 기반으로 실행하기보다는 여러 멀티 전략들을 없는 책들이 멀티 전략 책들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계속 학습을 해서 이것들이 계속 비전과 전략을 업데이트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폰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이폰에 대해서는 스티브 잡스가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크리에이티브한 사고가 떠올라서 모바일 컴퓨팅, 모바일 폰에 대한 미래를 발견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글에서 인용하는 D1 디바이스라는 책에서는 이 아이폰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 아이폰의 탄생이 다양한 시행착오와 각각에서 얻은 학습 결과, 러닝들을 바탕으로 지금의 결과물이 나왔던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그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탑다운으로 만들어진 프로덕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이제 2002년도에 애플의 한 디자이너 그룹들이 멀티터치에 대한 테스트를 했어요. 그 자체적으로 멀티터치 인터페이스에 대한 테스트를 했고, 이거를 1년 동안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스티브 잡스한테 보였어요. 그 스티브 잡스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 프로젝트로 실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프로젝트 Q79이라는 프로젝트를 띄웠고,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예산 문제로 중간에 드랍됐습니다. 그래서 멀티터치 기반으로 태블릿을 만들려고 했던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드랍을 했고요. 또 한 축으로는 애플이 그때 이제 주요한 디바이스 중에 하나가 아이팟이었어요. 아이팟에 이 아이튠즈라는 뮤직을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생태계가 있었는데, 애플에서는 이 아이팟의 아이튠즈의 계정 수를 늘리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토로라랑 같이 협업을 해서 로커라는 폰을 같이 만들기로 했었죠. 근데 이 로커라는 폰은 그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았어요, 당시에. 이 디바이스에 대한 판매는 오래가지 않았고, 대신에 이 과정에서 스티브 잡스가 얻었던 거는 AT&T와의 전략적인 관계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통신사들은 폰의 개발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폰 제조사가 아니었지만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업체에서도 통신사가 그 스펙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고, 심지어 제조사에서도 이게 이제 폰 내에 탑재되는 앱들의 프리로드 관련해서도 통신사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통신사가 그 당시에는 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같은 유통을 하는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통신사가 유통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는 이때 AT&T와의 전략적인 관계를 통해서 향후 개발되는 애플의 아이폰에 대해서는 애플의 폰에 대해서는 AT&T가 독점적으로 사업권을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대신에
애플 개발과 관련해서 설계 관련해서는 통신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이때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아이팟 하드웨어 팀은 모바일 폰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팀이 했던 거는 아이팟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폰을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무선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고 관련된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아이팟의 이 클릭휠 기반의 아이팟 기반 폰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데모를 했을 때 스티브 잡스의 반응은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모바일 폰에 대한 시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프로젝트 P1을 진행하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모바일 폰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그때 본 것이죠. 그래서 이때 예전에 멀티터치를 리서치했던 팀에게 멀티터치 폰 UI를 개발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와 같이 이 팀은 오랜 디스커션 끝에 관련된 데모를 했고, 그 데모에 대해서도 이제 스티브 잡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P2라는 이 P1과 별도로 프로젝트 P2를 진행하도록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프로젝트가 사실은 경쟁 관계였어요. 동시에 진행이 됐고,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P1에 있는 멤버들이 이 P2로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물론 취소는 됐지만 이때 얻었던 하드웨어 설계에 대한 노하우들, 이것들이 지금의 아이폰의 그 설계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P2가 향후 아이폰 개발 위해 진행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팀에서 앞으로 향후 폰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컴퓨팅에 대한 가능성,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앱 기반의 생태계, 앱스토어 같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OS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맥 OS X의 미니 버전이 이 폰에 탑재하는 거를 스티브 잡스에게 설득을 했고, 힘들게 설득을 해서 이렇게 iOS 생태계까지 포함한 아이폰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 개발과 관련해서 저자가 이게 하고 싶은 거는 이 아이폰의 개발이 스티브 잡스의 탑다운에 대한 부분들도 많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 팀이 리서치를 하고 바텀업으로 그 아이디어 스티모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투웨이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스티브 잡스가 잘했던 거는 전략적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효과가 없는 아이디어는 폐기하고 또 이제 효과가 있는 아이디어 더 발전시키려고 했던, 여기서 표현이 재밌는데 기회주의적 리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퍼튜니티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리더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 아이폰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한 문서인데요. 이렇게 저자가 정리했던 거는 이 아이폰 개발 관련해서 별도의 트랙들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멀티 전략 트랙들이 진행이 됐고, 앞서 얘기했던 모토로라 로커 프로젝트, 그 아이팟 기반의 폰, 그 멀티터치 폰,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서 아이폰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도 또 따로 2단계에서 이제 드랍을 했지만 이게 이제 멀티터치 폰에 대한 인사이트로 진행이 됐던 거죠. 이 아이팟에 대한 하드웨어 설계에 대한 노하우 역시 이 아이팟에 반영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 트랙들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배타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조직 전체에 하나의 전략에만 순응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전략적인 아이디어 테스트하면서 더 다음 큰 성공을 거둘 확률을 높이고자 했는데요. 그 저자가 앞서 얘기했던 머스트 멀티플 스트래티직 트랙에 대해서는 기존의 플랜 앤 익스큐트 방식과 이제 반대 방식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은 예를 들면 이제 공략기획팀이 각 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을 하고 전체 분석을 한 다음에 전략이다 플랜을 기반으로 각 팀별로 예산을 분배하고 어떤 로드맵을 세우도록 하는데, 이 머스트는 꼭 정해진 비전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략적 아이디어를 시험하도록 하면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탑다운과 바텀업이 같이 동작을 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의 어떤 탁월한 통찰력, 인사이트로 탄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이제 구글의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구글의 사례 보면 최초에는 이제 서치 검색 엔진과 애드워즈라는 이제 검색 광고 두 개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다양한 프로덕트들이 나왔습니다. 구글 그룹스, 비디오 맵 이런 프로덕트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되게 방향성이 없고 여러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진행이 된 것 같지만 이거를 전략적 트랙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다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분야, 동영상 분야에서는 구글 비디오가 있었고 로컬 프로덕트 관련해서는 구글 맵스, 얼스가 있었고 이제 미디어 관련해서 이제 이런 프로덕트들이 있었고 웹 메시징, 소셜 관련된 프로덕트들이 있고 이제 광고 관련해서도 애드워즈 그리고 서드 파티의 광고를 유통할 수 있는 애드센스 그리고 검색 관련된 서치, 이미지 검색, 뉴스, 프루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구글 그룹스는 이 저자가 지메일의 프로덕트 매니저였거든요. 저자가 봤을 때 이 구글 그룹스라는 유산이 있었기에 지금의 지메일이 있었다고 보고요. 밖에 이제 구글 비디오 역시 동영상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봤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유튜브 인수로 이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만일에 구글이 하나의 전략 기반으로 당시에 검색, 이 광고 이거에 집중한 전략만을 펴셨다면 이러한 가능성들을 볼 수 없었겠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지금은 유튜브는 정말 큰 비즈니스를 만들었죠. 유튜브를 따로 분사를 해가지고 별도의 비즈니스를 할 사이즈가 됐고 구글 맵스 역시 별도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 미디어 관련해서 조금 그래 볼 수 있지만 이게 뭐 지금의 이제 구글 포토 같은 프로덕트들로 진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들 안으로 AI 관련된 기반들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웹 메시징 소셜 관련해서 소셜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소셜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구글 플러스라는 소셜 네트워크 프로덕트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서클이라는 UX 컨셉이 있었는데 그 컨셉 자체는 참신했는데 이거를 이제 무리하게 구글의 각종 프로덕트가 인테그레이션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유저들한테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글 플러스의 접근 자체가 여기서 얻었던 어떤 인사이트를 반영을 했던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 성장하면서 그 경쟁사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빅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글 플러스는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프루글은 나중에 구글 쇼핑으로 진화를 하게 되고요. 커머스 관련해서도 이제 마존 같은 사업자가 있지만 구글도 그 나름대로 지금 잘 하고 있고 여기에 없는 또 2005년대 2000년대 초반에 없었던 지금의 프로덕트들은 구글 클라우드도 있고요. 그 별도 또 트랙으로 또 비즈니스 같이 만들고 있죠. 그리고 PU 칩이라던가 그리고 에이전트 그리고 미나이 이런 것들이 이제 풀스택 AI 생태계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웨이모 같은 또 무인 자동차도 별도의 트랙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다각화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뭔가 큰 아이디어로 성공하는 전략에서 피할 수 있었고요. 저자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로 경험했던 경험이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전에 이제 빌 게이츠랑 폴 앨런이 IBM이 그때 정말 큰 클라이언트였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고 개발 도구를 만드는 업체였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베이직 언어라고 그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컴퓨터 학원이란 게 있어서 베이직 언어를 가르치기도 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코볼, 포트란 같은 언어들에 대한 컴파일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비즈니스였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때 했던 게 그러면 전략을 둘 중에 하나 하기보다 우리가 OS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하던 그 프로그래밍 언어 베이직 그리고 컴파일러에 대한 프로젝트를 그쪽으로 집중을 할 것인가 이런 전략보다는 제3의 방법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QDOS라는 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PC 도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PC 도스라는 걸 만들어서 IBM에 납품했는데 이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했던 것이 이거를 IBM에게 독점적으로 판매를 했던 게 아니에요. 다른 PC 제조사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약간 숨겨지게 조항을 만들었고 이제 IBM이 또 엄청나게 PC를 이제 가정이 유통을 했고 또 이제 경쟁사들이 나왔고 이들 모두 이제 PC 도스를 운영체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PC 도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MS 도스가 되고 나중에 여기에 이제 에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가 반영된 윈도우즈라는 이제 운영체제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의 제품만 고수를 한 것도 아니고 OS 개발에만 고수를 했던 게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근데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QDOS라는 업체를 저렴하게 인수해가지고 그리고 IBM이라는 그 당시에 엄청난 유통 파워를 가지고 있던 업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회를 잘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사례도 얘기했는데 뭐 여기서 이건 이제 간단히 넘어가고요. 넷플릭스가 그 당시에 깁슨 바이드 미들이라는 CPO가 있었고 이분이 이제 팀 레인 전략이라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방향적인 목표들을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그 스클루시브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뭐 개인화 이런 부분에서 정량적인 데이터 기본의 목표를 세우고 이것들 각각 멀티 트랙으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되기도 하고 커뮤니티는 이제 많이 드랍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제 성공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많은 업체들이 파운더들, 경영자들이 스티브 잡스가 되고 싶어 했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애플의 전략을 따라하고 싶었죠. 근데 잘못된 교훈은 어떤 거죠? 그 홍보 스토리가 비전 있는 CEO, 그리고 잘 짜진 이 비전과 전략 기반으로 하향식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획기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뭔가 올인하고, 빅벳하고, 그리고 뭔가 획기적인 프로젝트들을, 이노베이티브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전략적인 가설, 그 전에 어떤 프로젝트 이전에 어떤 러닝 없이, 인사이트 없이, 그 팀에서 배운 것들이 없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 없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구글 플러스가 있고, 구글 글라스, 것들이 있죠. 뭐 페이스북 챗봇 이런 것도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얻었던 인사이트를 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멀티 전략 트랙에서 얻은 러닝에 대해서 의사결정자가 필요하겠다. 네, 여러 전략적 트랙들이 진행하는데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들이 계속 바텀업으로 올라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리더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운더라던가 CPO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파운더 출신이 아닌 CEO에게는 약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CEO, 특히 상장한 기업의 CEO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은 파운더랑 CEO가 같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상장한 기업의 CEO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실적들이 영향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래도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이러한 프로덕트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게 한계가 제약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리더는 스트래티지 오퍼튜니티를 찾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서 찾는다는 게 중요한데 본인이 빅벳 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팀이나 회사 내부적으로 살피면서 우리에게 어떤 전략적인 기회가 있을지 계속 탐색을 하고 발견하고 팀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인풋을 제시하기를 요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퍼튜니티가 각 프로젝트 전략적 트랙에서 바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나 에비던스를 찾아야 돼요. 그 오퍼튜니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비던스들 아까 이제 애플의 사례들이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전략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탑다운과 바텀업의 양방향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바텀업으로 전략 관련해서 인사이트를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떤 조직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 탑다운이 이렇게 익숙해진 조직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들은 하드웨어 프로덕트를 만드는 기업들은 바텀업이 힘들다. 탑다운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프로덕트를 만든 데서 약 1년 정도에 대한 어떤 제조, 설계, 양산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 뭐 미리 마케팅 플랜, 상품 기획 그리고 부품 구매, 조달에 대한 계획들도 미리 잘 짜야지 하드웨어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애플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하드웨어 프로덕트 안에서도 각각에 대한 리서치, 프로타이핑 이를 기반으로 바텀업으로 얼마든지 경영진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들이 기능 중심의 로드맵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맥락인 것 같아요. 일정 단위로 어떤 기능을 회사가 수립한 전략
바탕으로 찍는 형태의 로드맵이죠. 즉 아웃풋 중심의 로드맵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함이 있지 않는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능 중심으로 팀에게 미션 내리기보다는 어떤 아웃컴 기반으로 미션 중심으로 팀 목표를 수립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컴퍼니 레벨에서 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혹은 그리고 우리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건 뭔지, 그리고 고객에게 본 경험으로 어떤 가치로 인식되고자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컴퍼니 레벨의 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뭐 지표에 대한 컴퍼니 레벨 꼴이 아니라 그런 미션과 얼라인 할 수 있는 컴퍼니 레벨의 꼴이 있어야 되고, 이와 동시에 또 팀이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능 중심의 로드맵이 있다 보면 그 기능 언제까지 출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각 팀이 독자적으로 어떤 아웃컴 기반으로 오퍼튜니티를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랜 앤 익스큐트의 한계를 아웃컴 기반으로 트랜스폼하고, 그리고 팀이 익스페리멘테이션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여유를 준다는 게 아니죠. 공간을 만들어준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래티지 트랙은 어떻게 띄우신가? 어떤 인사이트들을 포착을 하고 거기서 검증된 기회들을 띄우는 거죠. 그래서 오퍼튜니티가 있으면 그거에 맞게 각 전략적 트랙에서 목표를 세우고 리서치를 하고 제품 아이디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일에 기존 팀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왜냐면 원래 하던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게, 탐색을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 그 기회가 가진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기회를 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러니까 그 기회의 위험도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큰 기업들이 많이 했던 모델들이 연구소 조직을 만들기 하죠. 기존 조직과 충돌을 좀 피하기 위해서 연구소 조직을 선행 연구를 하고, 뭐 대표적인 게 과거 이제 네이버 랩스가 있고, 제가 예전에 일했던 네이버 랩스에서 이제 클로바, 웨일, 파파고에 대한 선행에 대한 탐색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스트래티직 트랙이 종료하는 거에서, 전략적인 어떤 트랙이 종료하는 거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실패가 손실인가?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이러한 시도들이 하기 힘든 거죠. 왜냐면 그 실패에서 얻은 러닝을, 왜냐면 대부분의 전략적인 트랙은 다 실패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러닝을 얻고 오히려 우리가 낮은 비용을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준 스트래티직 벳이었다. 전략적인 베팅이었다. 빅 베팅이 아니라 전략적인 벳이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중 트랙 전략을 활용한 제품 순리라는 컨텐츠를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전략에 대해서 관점을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좋은 자료라 생각돼서 소개해드렸습니다.